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최재경 전 중수부장 인척 빙의에서 허위로 만들어졌다라는 그 녹취 현장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무언가를 모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치권에서 꽤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상세히 전해드리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검찰의 허위 인터뷰 조작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양갈래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만배의 윤석열 커피 허위 보도에 이어서 이번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최재경 전 중수부장을 연기한 듯한 그 녹취록. 그런데 민주당 김병욱 의혹도 가담한 건 아니냐라는 영장 내용 보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짚어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후폭풍. 동아일보가 오늘 3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요. 어떤 기사일까요? 여당, 중도가 우리 버렸다는데 책임, 대책, 언급 없는 지도부. 오늘 동아일보는 여권 지도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보선 완패, 국민의힘 자중질환이다라는 겁니다. 당내에서는 쇄신 없인 다 죽는다라는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도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에선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메시지가 없어서 논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민심. 경향신문이 오늘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단단해진 이재명 총선 체제, 민심의 요구는 탄탄한 혁신이다. 보선 승리로 일단의 위기는 돌파했지만 내홍 봉합, 정책, 야당 여전히 숙제가 많다. 경향신문은 야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낮다. 오판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기소. 조선일보 12면에 오늘 상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배임 혐의를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보름 만에 백현동 혐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위증 교사 혐의도 검찰은 어떻게 기소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는 조만간 기소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펑크. 중앙일보 1면 기사입니다. 8월까지 재정 적자가 66조, 나랏빚 1,100조를 돌파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배임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백현동부터 기소, 재판 대장정 이제 시작입니다. 백현동을 먼저 분리기소한 이유는 무엇일지 바로 살펴보시죠. 백현동 개발 특혜 혐의 불구속 기소, 대장동 위례 의혹과 병합, 검찰은 브로커 청탁에 따라 성남 도계공을 배제한 것, 민간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서 성남시에 200억을 손해보게 했다라며 백현동 의혹만 먼저 분리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 구속영장 기각사유에 백현동 경우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영장 판사가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 검찰 관계자 시정농단 사건이다. 증거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라며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 백현동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자신 있다. 아예 영장이 기각돼도 이거는 이 대표 관여가 의심된다라고 하지 않았냐. 검찰의 일종의 자신감입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백현동, 대북송금, 유증교사 있잖아요. 근데 영장 전담 재판부에서 유증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소명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유증교사부터 기소하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백현동부터 기소를 했어요. 근데 백현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다툼이 여전히 있다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심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직접적 증거를 차지하는데 검찰은 이제 직접적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뭐 진상이형이 있으니까 잘 봐줘라 할지 그런 이제 경기도 공무원이랄지 유동규랄지 이런 인적 증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결제한 서류들이 존재를 해요. 그럼 이런 서류들이 있고 중간에 공무원들할지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건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다. 우리가 이제 보통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영장 범죄 사실 중 세 가지 범죄 혐의 중에서 일단 백현동부터 좀 기소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증교사하고 대북송금은 뭐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북송금이 수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북송금과 관련된 그 사건이 수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뭐 김성태 전 회장이랄지 그러면 사실 수원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수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유증교사는 이제 조만간에 기소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 기소될 사건하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건까지 합치면 한 5건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 재판 법정에서 살아야 할 정도의 그러한 재판의 리스크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반응 보겠습니다.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첫 응답이 기소냐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거세게 나왔습니다.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마십시오.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던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힙니다.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까?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보궐선거 지고도 정신 못 차렸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야당 일각에서도 내부에서도 이게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몸을 낮추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일단 검찰 기소에는 정신 못 차렸냐 좀 불쾌한 반응이 나왔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저런 논평은 대변인 논평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죄든 제대로 벌은 벌대로 또 정치는 정치대로 예를 들면 민주당이 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가 덮여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런 부분을 좀 착각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이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있고 다만 실제적으로 여전히 어쨌든 이번에 어떤 투표 결과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와 또 국민의힘과 또 검찰의 어떤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그 안에 들어있을 수는 있다고 보고 조금 더 검찰 입장에서도 국민들의 어떤 그 차가운 시선에 대해서 그야말로 어떤 공작 혹은 기획 수사가 아닌가 과잉 그 압수수색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찰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말하자면 구속 수사의 그런 어떤 그 의지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비판과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불구속 기소 속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간의 답변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는 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의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죄가 있다면 배임죄다.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내가 승인해줬다라는 취지의 답변인데 저건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야 의견 들어보죠. 최영도 의원님 네네. 나오셨는데 네. 박근혜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사업 승인했다. 이건 역시 이 발언이 이제 거짓이냐 아니냐를 두고 공직선거법 재판받고 있잖아요. 네, 그짓이죠. 그리고 이건 지금 그 땅을 가보시면은 백현동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기 어떻게 저런 빌딩을 지을 수 있느냐. 그 뒤에 옹벽을 보십시오. 옹벽이 높이가 한 5, 60m 됩니다. 그 대단한 그 농벽인데 난 오히려 보고서 야 우리 건축 기술이 대단하구나 저런데 저걸 입주민들 아직도 등기 안 되죠? 등기 됐나요? 등기는 됐군요. 그래서 그걸 지금 토지 이용이라는 게 등급이 네. 있습니다. 그걸 4종인가요? 상향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점에서는 지금 저거지 않습니까? 그걸 성남도시공사가 했으면 개발 이익을 성남도시공사가 환수할 수 있었는데 그걸 자기를 돕던 지인에게 주기 위해서 측근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고 누굴 줘라라고 했던 사실이 지금 주요 그 기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또 하나 이게 무슨 보궐선거가 마치자마자 정적 죽이기냐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 보름달이 뜨고 있는데 이 보름달 봐라 내가 보름달이 나를 비추게 뜬다고 말하는 만큼이나 참 억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구속이라는 것은 불구속 재판이 또 일반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특히나 권력자들 경우에 보면은 뭐 1%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유죄받았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재판을 정정당당히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불구속 재판 받고 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달이 나를 비추니까 나를 위해서 떴다고 이야기하는 것만큼이나 황당하고 정말 주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앞둔 재판만 이제 3건이다, 최소 3건이다, 더 늘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재판이군요. 그리고 17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플러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병합됐어요. 대북송금 위증교사 추가 기소하면 재판이 최대 5건까지 갈 수 있다. 현재 3건 추가되면 5건. 박소연 수석님,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재판을 대북송금의 뭐 위증교사까지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5건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재판만 벌써 엄청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궐선거는 이제 끝난 것이고요. 계속 이어서 소위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에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전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 시점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민주당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왜 민주당이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타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을 자꾸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백현동의 영장이 지난달 27일 날 기각이 될 때 영장 전담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직접적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5일 만에 무슨 직접적인 증거가 그러면 늘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판사가 검찰에 뭐를 요구를 했냐면 이 성남시정과 같은 이러한 어떤 배임 혐의의 어떤 케이스를 사례를 찾아와 봐라. 그러니까 검찰이 그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다면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그런 시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 15일 만에 그다음에 그것도 보궐선거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불구속을 기소함으로써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걸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타임상 절묘하게 별것도 아닌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특정한 어떤 추가된 검찰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바로 기소함으로써 이 뉴스에 등장하게 만드는
이런 절묘한 타임을 노렸다라는 의심을 민주당은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타이밍의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검찰의 주장이 앞에서 했던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이런 것과 공모, 수법, 내용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병합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논리를 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만큼은 오히려 그렇게 재판을 받는 것이 또 출석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 대북 쌍방울 대북 송금의 문제나 그다음에 위증 교사의 문제가 기소가 된다면 최소한 5번 이런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재명의 그 재판 대표의 재판 출석과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이는 그런 건 뭐 충분하게 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요. 이 대선 전에 보도된 가짜 의혹 뉴스. 그중에 하나는 윤석열이 커피 타주면서 조우영을 봐줬대라는 허위 보도. 두 번째가 또 나왔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마치 최재경 중수부장, 즉 윤 대통령의 상관인 것처럼 행세를 한 그 녹취록을 기반으로 한 허위 보도. 이 두 가지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진전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제 만나보시죠. 김병욱 프레임, 칼끝 대선 캠프로. 대선 전, 그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캠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취재에 따르면 이 대선 전 이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빙의된 가짜 녹취록 대화 현장에 검찰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그 현장에 참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우영의 사촌 이모 씨, 그리고 김병욱 의원, 그리고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런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게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다는 겁니다. 먼저 조우영의 사촌 이모 씨가 윤석열이 상급자 최재경이죠. 최재경이 부당한 지시를 추종했다는 프레임을 짜야 한다. 그러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제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대한 구학과의 싸움 케이스라고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인 최모 씨가 국힘이 10년 동안 다 해먹은 것, 이런 그림 만들면 성공이다 라며 윤 후보를 공격할 방안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그 녹취록도 언급됐다는 겁니다.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심부름꾼이다. 그러자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 씨가 맞아, 윤석열이 한 말이지 라는 대화가 오갔는데 이 최 씨가 한 윤석열이 한 말이지가 마치 보도에서는 최재경 중수부장, 윤 대통령의 상관이 한 것처럼 둔갑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검찰은 영장에 기재했다라고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기재대로라면 이거 완전한 가짜인데 몇 번을 둔갑을 시킨 겁니까? 예전에 제가 최영도 의원님 기자하셨지만 네. 먹거리 엑스파라면서 이 가짜를 진짜 국산 수산물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그런 수법 제가 현장에서 많이 적발했는데 이거는 지금 몇 번 둔갑시킨 겁니까? 첫 번째는 최재경이 아닌데 최재경인 것처럼 둔갑을 시킨 거고, 그렇죠?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장에 김병욱 의원이 있었다. 검찰 기재에 따르면. 이게 이제 김병욱 의원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 민주당에 거대한 개입이 있었다, 또 거대한 기획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합리적 의심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미 이제 대장동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장동 이슈는 우리 당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나서 검찰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민주당 경선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의 그 당시 행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겁니다. 이제 그게 당연히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는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언론이 잘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몸통이 윤석열이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시기에 보면은 지금 쭉 이 기록을 이제 다시 한번 맞춰 보면은 그때 김만배하고 신아무개가 맞춰서 이제 우리 한번 맞춰보자.
엉터리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책값을 뭐 1억 원씩 주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맞추기 시작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여숱한 의원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한 분이 이제 김병욱 의원인데 그 김병욱 의원이 그 보좌관과 또 거기 등장하는 제3자 간의 이야기가 보면은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 지금 뭐 뉴스타파라든가 또 나중에 뭐 JTBC에 보도되고 물론 JTBC 사과 방송했습니다만 이런 그 과정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이 대선 과정에 끼워 넣어서 하는데 이게 결코 몇몇 언론인들이 몇몇 사이비 언론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대선판을 흔들려는 그 기획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민주당 최고 실체들 당시에 캠프에 아주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밝혀져야 될 거고 민주당 이걸 해명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대선 직전 마지막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그 바로 이 가짜 인터뷰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잘 짜여진 하나의 구도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나온 지금 퍼즐이 그 바로 김병욱 의원과 그 보좌진들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 하나의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큰 몸체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 대화 장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보시죠. 방금 띄워줬던, 방금 봤던 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김병욱 의원이 이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후보한테 싹 정리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제 궁금해져. 뭘 만들어보겠다는 건지. 두 번째, 거대한 구학과의 싸움 케이스. 만약에 이 대화가 이모 씨, 최모 씨, 김병욱 의원 간의 이 대화가 그냥 선거 때 일상적으로 뭔가를 기획하는 선이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 뒷장에 이어지는 대화. 결국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이 윤 대통령의 상급자인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둔갑했다는 이 대화가 오가는 현장에서 김병욱 의원이 뭔가를 한번 싹 만들어보겠다라는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컨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예컨대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검사 사칭 사건 그런 것도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가 아닌데 검사인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정도의 범위. 이 윤리의식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재명 사단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보를 모아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합법적인 어떤 싸움터라고 본다라면 지금 이 부분은 그야말로 어떤 불법을 자행하는 거잖아요. 사실과 다른 걸 가지고 공격하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로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뭐 같은 성은 최 씨입니다만 최 보좌관이 마치 최 중수부장인 것처럼 예. 목소리를 내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언론에 내고 또 그것을 토론했다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선거 과정에서 앞과 다른 김만배와 다른 녹취록과 다른 자기 나름대로 구상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방금 최영도 의원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에 거는 모를 수도 있는데 자체 기획상에서 얼마든지 공격 포인트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공격 포인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스스로가 부적절한 행위를 끼워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전체 선거판 자체가 부정선거의 기획이라고 하는 오명을 덮어 쓰게 된다는 거고 또 수사의 영역으로 예.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민주당 대표팀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선거기획팀이 돼버리는 그런 오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를 봉착하게 된다는 예. 거죠. 물론 지금 현재 100%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그런 기획을 했고 그러한 그 자리에 김병욱 의원이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큰 그야말로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이라는 측면에서 뭐 7인이든 어쨌든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결국 이재명 대표에게도 위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그야말로 민주당이 그런 어떤 가짜 기획을 해왔다라고 하는 예. 데려주고 말로 받는 그런 결과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저 장면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거의 악몽 같은 장면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병욱 의원이 저 현장에 없었다면 보좌관이 최재경 중수부장을 연기한 것처럼 빙의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김병욱 의원이 몰랐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나눴던 본인과 보좌 간의 대화가 마치 제3인인 것처럼 보도가 되어 나갔는데 김병욱 의원이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 것이 과연 그 허위 보도인지 아닌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선수 의원님? 그러니까 아마 저때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터지면서 실제 민주당 측에서 인식하고 있던 대장동의 문제는 그 당시 성남시 의회의 다수 그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저것을 민간 개발로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오히려 막은 것이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김만배의 녹취록에도 이재명 이야기를 하면서 뭐 공산당 무슨 같은 놈이다 뭐 이런 식의 뭐 씨알도 안 먹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자신이 대장동이 주범인 것처럼 몰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그것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게 나오는 국힘이 지난 10년 동안 해먹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렇게 실제로 국민의힘 세력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뒤집지? 라고 하는 그런 선거 기획의 일종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병욱 의원은 뭔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지적할 것은 거기서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뭔가를 안 되죠. 싹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만들어야지 불법을 만들면 안 된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 중수부장의 목소리를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보좌관이 언제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빙의해서 녹취록이 있으니까 결국에 녹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다 그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저것은 아까 우리 다 얘기한 대로 보면 이 문제는 상당히 어떤 민주당의 뒤에 답답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기획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한 점이 불법의 여부 이것 때문에 전체가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앵커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이걸 보도했다라고 하는 그 허모 기자는 그 최모 씨라고 하는 저 최재형 중수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목된 그분과 계속 그 통화를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보도했다. 뭐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니 이 문제는 철저히 수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의 배경이지만 불법이 있다면 큰 문제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과연 상세하게 그때 당시 당사자들의 대화를 복원해내서 영장에 기재를 했는데 이쯤 되면 무언가 녹취록이 있던 걸까요? 아니 지금 내용을 한번 보면 예. 이제 반복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모 씨가 조 의원 사촌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을 짜야 해. 무슨 프레임이라는 건 거짓을 짠다는 얘기잖아요. 김병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정당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좌관 최모 씨는 뭐냐면 이런 그림 만들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이미 기획되고 의도되어 있다는 건 얘기가 들고 허위 보도를 의미한 것이다. 아 그렇죠. 이걸 어떻게 프레임을 짜서 우리가 만들면 이건 참 성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그 자리에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당시에 화천대유 토건비리 TF 단장을 했던 김병욱 의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지 않습니까? 이걸 검찰이 소설처럼 창작할 수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고. 아, 녹취록이 있다. 검찰이 그렇죠. 확보했다. 그 녹취록에는 최모 보좌관이 최재경 중수부장을 대항한 녹취 그 내용 이외에도 예. 지금 아마 기자한테 넘길 때는 그 부분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사와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검찰이 적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민주당 일각의 주장대로 검찰이 이 소설을 쓴다면 이 정도 대화면 엄청난 창작의 고통이 있을 법한. 그럼 담당 검사는 제가 볼 때는 문해창작해서 대상 받아야 돼요. 문해창작 대상감이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이다는 것은 녹취가 있는 거다. 녹취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김관삼 변호사님,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뭐 자꾸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후보한테 싹 얘기해서 한번 제대로 싹 만들어 볼게. 뭘 만든다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대화 나눴던 거 뭘 만든다는 거예요. 아
윤석열 후보가 조우영이를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 그 가짜뉴스, 커피와 관련된 가짜뉴스 조우영을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 결국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하게 무마해서 대장동 비리가 터졌다. 그렇죠. 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기 그리고 위해서.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면 이 정도 내용이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나눈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자기들끼리 대화잖아요. 거기에다 최무보좌관을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둔갑을 시켜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중수부장의 이러한 잘못된 것을 추종하는,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검사처럼 만들자는 것을 프레임을 짜겠다, 만들겠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더, 이거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이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에요. 자, 이 자리에 김병욱 전 의원이 있었는데 예. 김병욱 전 의원은 이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 나는 허 기자한테 이게 넘어갔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내용만 얘기하지 그 자리에 있는 건 기억이 안 난다는데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건 맞을 것이고 이 녹취록이 그냥 건너간 게 아니에요. 지금 TF 쪽에 있는 정책연구관에 갔다가 이걸 기자한테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경위를 이렇게 보면 전달 과정도 그렇죠. 공무원 결집 배후 세력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김병욱 의원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김병욱 의원의 입장도 저희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우영 사촌 이모 씨와 만난 건 맞지만 2년 전 일 잘 기억이 안 난다. 아,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 김병욱 의원이에요.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허재현 기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전달해줬다라고도 검찰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허재현 기자는 모르는 관계. 김병욱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검찰이 김병욱 의원이 그 현장에서 나눈 대화를 이렇게 자세하게 복원해냈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은 지금 부인하진 않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과정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김용주 의원님, 네. 검찰은 상세하게 김병욱 의원이 뭔가를 만들어보자, 프레임을 짜보자, 그래서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최재경인 듯 빙의해서 연기하는 게 마치 최재경인 것처럼 보도가 착착착 나가는 과정을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김병욱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상태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찌 보면 블랙아웃이라 할까요? 허해지는 거죠. 실제로. 다만 저기 속에도 만난 건 사실이다. 예.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저럴 개연성이 있다는 거고 물론 수많은 특이 활동 속에서 여러 가지 뭐 그 선거 대선 기간 동안에 가장 바쁜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문제는 본인 스스로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지 안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네. 상당히 조금 되짚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뭐 추가 아마 반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녹취록이나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배경의 지식들이 정보들이 과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자면 검찰에 전달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김병욱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뭐 만감이 교차하는 네.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검찰이 녹취를 짜깁기 했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녹취록 전달 정황, 검찰이 보고 있는 이 녹취가 어떻게 그 기자에게 전달돼서 어떻게 그렇게 둔갑됐는지 그 정황도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허위 보도 단독일 수 있고 더 큰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 증거를 수집 중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고요.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가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 TF 팀장 김모 씨에게 그리고 이 김모 씨가 JTBC 기자 봉모 씨에게 그리고 리포액트 기자 허 씨에게 각각 전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상당히 구체적인 녹취록 전달 정황까지 기재돼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이게 뭐 기자가 어디서 녹취록을 구해서 이거 최 보좌관 목소리가 듣다 보니까 최재경인가라고 헷갈려서 저렇게 보도했다면 민주당의 개입이다라는 얘기가 없을 텐데 전달을 민주당 TF팀에서 줬으니까 검찰에 따르면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군요. 뭐 당연하죠. 지금 전체적 흐름을 보면 우선 첫째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
지금 조우영 씨의 사촌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대선을 얼마 앞두고 만났을까? 분명하게 어떤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보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예. 예,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조작과 가짜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불법이 있다면 그건 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녹취록을 생산해서 저렇게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루트로 전달이 다 됐고 실제로 또 그렇게 보도가 된 것을 보면, 이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전체의 어떤 도덕성과 뭐 이런 문제들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지금 여러 가지 허모 기자나 뭐 여러 가지 저 김병욱 의원이 부인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것은 뭐 수사를 통해서 뭐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의 전달 통로를 보면 이 문제가 쉽진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좀 가지게 됩니다. 네. 일단 검찰이 보고 있는 검찰의 시각입니다. 녹취록이 저렇게 민주당 TF팀에서 구체적으로 전달됐을 것이다 라고 검찰은 특정을 했고,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저 기사를 보도한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는 어떻게 허위 보도가 나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함께 보시죠. 사실관계 다툼은 법정에서 할 것, 취재원 노출 문제, 신뢰할 만한 법조계 인맥을 통해 취재했다. 3중 크로스 체크 후 취재 당사자 반론권 보장하며 보도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최재경 중수부장의 입장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채널A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을 최근에 취재했는데 저거 내 목소리 아니다 라며 명확하게 엉터리 인터뷰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김병욱 의원, 그리고 밝힐 수 없다라는 기자. 언론인 출신에 네. 최영두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언론 지금 이 현황을 참 크게 개탄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적어도 항상 제3자적으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그 지금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언론 보도 일부 행태를 보면은, 특히 뉴스타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기본을 다 어겼습니다. 이거 팩트 체크를 하는 과정, 반론 보장이라든가 그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언론인들이 스스로 자발적 수적으로 어떤 정당의 하나의 그 창구로서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권을 창출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엉뚱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적어도 제3자고, 그래서 진짜 종종 언론이 비판받는 것이, 이 사람들은 말이 책임은 없고 양비론, 양시로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언론의 기본 역할입니다. 언론이 스스로 어떤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가 싫어하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을 조작하고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언론계를 떠나서 또 언론이라는 매체를 버리고 정당에 입당을 해야죠. 그래서 정당의 대변인이 되거나 이렇게 나서야 될 문제지, 언론의 언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저렇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누가 봐도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한번 물어보더라도 당시에 그 수사가 이런 수사를 진행될 수가 없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없는데, 더욱이 실제로 그런 녹취록에는 그런 대화도 없었는데 그 녹취록을 편집하고 이런 걸 만드는 과정을 본다면은, 저는 우리 언론계에 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어떤 정의를 위한 우리 민주주의를 이루고 또 권력의 내부 비판, 핵심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는 일부의 심각한 일탈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만한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야, 이게 아예 있지도 않은 커피 타준 사람을 만들어낸 보도, 그리고 있지도 않은 사람이 마치 딴 사람으로 빙의 돼서 나간 보도. 저도 참 언론 생활하면서 접하지 못했던 가짜뉴스 의혹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건삼 변호사님, 검찰은 이 대선 전에 대선 공작으로 일각에선 규정하고 있는 이 수사의 갈래가 두 갈래가 되겠군요. 이 윤석열 커피 뉴스타파 보도, 그다음에 지금 이 김병욱 의원이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최재경 빙의 건. 사실 지금 최재경 대역 그거 자체는요, 그 커피 관련 가짜 뉴스 수사하다가 이것을 적발해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 타준 가짜 뉴스는 1탄이고, 그다음에 이제 후속 탄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이걸 부인을 했는데, 부인한 걸 어떻게 또 저걸 거짓말로 둔갑을 시킬 것이냐.
그 결국은 이제 가짜뉴스 2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병욱 의원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허 기자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정말 자기가 결백하다 보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허 기자를 모른다가 아니라 아니 그렇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거 나는 그런 최기현 둔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왜 기억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본인은 그 녹취록이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 얘기하면 자기 진술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허 기자를 모른다는 자체도 사실은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밑에 있는 팀장인 TF 팀장인 민주당 연구위원이 그걸 갖다가 기자한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직접 자기 손으로 전달한 게 아니에요. 모른다로 끝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지금 말을 많이 아끼고 있지만 네. 녹취록이랄지 이제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커피와 관련된 가짜 뉴스 못지않게 이거 자체가 엄청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밝혀야 할 어떤 숙제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향후에 있어서 어떤 증거가 어떻게 언론에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일파만파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욱 의원의 추가 해명이나 입장이 나오면 즉각 저희도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이 가짜뉴스 1탄이라고 표현하신 커피 가짜뉴스, 김만배 허위 인터뷰 공방이 여야 간에 있었습니다. 그 대목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10월에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몸통이 갑자기 윤석열 후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셔서 저는 의아했습니다만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이때 그 9월의 인터뷰 사실을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은 그 김만배의 또 가짜 대선 공작 게이트에 민주당이 연루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는 없습니다. 가짜 뉴스가 생산되면은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나서서 확산을 시키는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감하고 조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선 여론 조작 관련해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여당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장동 그분 그 이재명 대표 맞습니까? 그 판단을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천하동인 1호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께 맞느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기소가 안 됐어요. 사실이 아닌 걸로 검찰이 밝혀준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오랜 세월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없잖아요. 그거에 가지고 마찬가지 뭐 밝혀진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그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논쟁을 하자고 아닌 거잖아요. 좀 범위가 좀 넓어질 것 같은데. 확인을 못했으니까 기소를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한 장관과 또 권칠승 의원 간의 이제 공방까지 갔어요. 법사위 국감에서 지금 2탄급인 최재경 빙의 건도 조만간 좀 논란이 될 걸로 보여요, 김용주 의원님. 네. 실제로 보면 이게 뭐 계속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법사위 국감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오히려 그 신선한 국감의 주요 의제들을 많이 갉아먹는 효과가 생길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저는 뭐 지난 대선 공간에 제가 민주당 공보특보를 해왔는데 그때 2주간 내가 방송을 안 했어요. 안 하셨죠? 네.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네.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허위 기획을 통해서 마지막 공세를 했다라면 마침 제가 그 기간 동안에 방송을 안 했거든요. 2주간 네. 방송 쉰 걸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몸통이 윤석열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과하다. 과잉이다. 프레임 설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보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연루될 수는 있지만 설령 그거 자체 때문에 대장동의 여러 가지 위정 교사라든지 다양한 사건이 퍼졌다라고 하는 건 과잉인 부분이고 처음부터 저런 프레임 자체가 좀 대선과 관련해서는 부적절한 프레임이었다라고 보고 그 프레임 자체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전체 대선 판 자체가 매우 아무리 설령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 하더라도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거전이 아니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선거 때는 흔히
이 흑색 선전 마사도가 오가는 것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작은 영향이 없는 보도 갖고 문제가 되느냐라는 아주 일각의 좀 반박도 있는 것 같은데 김영주 의원님, 뭐 박수현 수석 다 큰 선거 진두지휘하셨지만 그래도 아무리 맡아두어도 선이 있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그전에는 객관적 보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공방정을 했잖아요. 지금은 언론과 짜고 하는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넘지 말아야 돼서. 예, 그건 잘못된 거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소스를 집어넣어서 했다라는 매우 잘못된 불법 선거로 가는 거인데 자꾸 그런 중독에 빠진다라고 하는 건 빨리 여든 야든 어느 정당이든 드러내야 될 암덩어리다, 고름덩어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박수영님, 이 검찰이 보는 것처럼 이 김병욱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저 가짜 뉴스를 아예 만들어내는 과정에 연루가 돼 있다면 이런 비판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당연하죠. 뭐 그런 것이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긴박한 선거 캠프 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창작해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도덕성의 문제이죠. 범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제가 지난 총선 과정에 뭐 상대 후보에게 2.2%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는데 야, 거의 뭐 깻잎 한 장. 그런데 선거 불과 일주일 이내를 남겨놓고 듣도 보도 못한 마타도어가 제 지역구에 완전히 퍼졌어요. 공주부여에서요? 예, 청양까지. 사람들은 그 영향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다, 영향을 미쳤다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최초 발설자를 잡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거는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후보는 그래 국민 앞에 나선 공인이니까 그런 피해를 감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를 찍으려다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찍게 됐다면 이것은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찬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죠. 예를 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경우를 갑자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공방이 아니라 어떤 조작과 가짜를 가지고 사실을 창작해서 그거를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 같은 당의 소속이지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본인들의 주장도 있고 검찰의 주장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엄정하게 한번 수사를 지켜보고 뭐 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지도 않은 걸 창작해서 뭔가를 만들려 했다면 그건 범죄다. 박수현 전 수석의 돌직구였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뜨거운 돌직구들이 스튜디오에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내 탓 없었던 용산은 달라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여당 지도부 내에 쇄신 경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민심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당 지도부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라는 비판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시죠.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찰하면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패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해봤는데 여당 최고위 일각에서 선거 패배, 충격적인 선거 패배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냐라며 임명직 전원 사퇴하라 라는 강한 요구를 김기현 대표에게 최고위 일각에서 제기를 한 걸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걸 자중질환이다로 보도하고 있기도 하고 일각에선 쇄신과 책임의 문제를 두고 지도부 사이에 경론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지도부 쇄신책,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출범 방안 검토, 지도부 인사 A, 위원회로는 혁신 부족이다, 보다 적극 책임져야 된다,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를 건의.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냥 건의가 아니라 거의 뭐 강력한 요구.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뭐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요구가 당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지도부 인사비.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도 버텼다. 우린 너무 저자세다. 그러자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위원회 출범으로 그냥 가자. 상당히 뜨거운 격정적인 이야기가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네. 최영도 의원은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취재했는데. 그게 뭐 그런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김기현 대표도 그날 새벽에 이 참담한 심정 그리고 붕굴쇄신의 각오를 밝혔고요. 모든 의원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또 한 사람의 책임을 느끼고 있고 모두 우리가 내 탓이라고 다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이게 내 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제 선거, 우리 선거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6개월 이내로. 그것이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상황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아마 밖에서 보시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그 말로 그냥 쉬운 말이라든가 또는 뭐 몇 가지 제스처로 모면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좌파는 말로서 일하고 우파는 일로서 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저는 큰 우리 프레임, 그동안 프레임이 워낙 민주당이 거세게 몰아붙이고 저는 뭐 거짓 뉴스까지, 허위 조작 뉴스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고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또 우리 당 전체 뭐 심지어 뭐 부자 감세라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경제학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할 때 너무 공세가 거세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말로서 많이 대응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나라가 안팎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 같은 것을 정말 우파와 국민의힘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빚과 적자와 많은 그 부채를 안겨준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를 해내는구나 하는 일로서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은 말로서 감당하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부에 최고위 내부에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보다 크게 더 큰 참담한 심정으로 어떻게 우리가 일로서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지도부 사퇴는 그 김기현 대표가 선을 그었고 당 일각에서도 뭐 지도부가 사퇴할 건까지는 아닌데 아까 봤던 그냥 위원회 발족으로 소위 마치 이제 그냥 뭉개고 가려는 듯한 것은 안 된다라는 걸 이 당 대표와 또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지금 경론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임명직, 당직자 뭐 일괄 사퇴해야 된다 정도면 꽤 큰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무총장, 부총장, 뭐 당 대변인들 싹 다 임명직 사퇴하고 새로 지도부가 꾸려지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냐 마냐를 두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그냥 좀 온건한 위원회 쪽으로 가자. 파와 아니다. 좀 쇄신을 해야 된다. 파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적으로 지금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이기기 힘든 선거다라고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을 수도 있고 충격에 빠져드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대통령실이 저 김태우 후보를 사면시킨 것은 있지만 사면시켰다고 어쨌든 후보로 만든 것은 당 아니냐 이렇게 아예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정도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무리 뭐 당내 쇄신을 한들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의 말하자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35%라고 하는 저 지지율의 프레임을 꺾어내는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당이 혁신하고 뭐 좋은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이 변화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 있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당내에서의 쇄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뭐 미래비전위원회라는 것은 좀 솔직한 얘기로 보면 자기는 이때 소위원회 정도로 해서 비껴가는 꼼수일 수도 있는 거거든. 솔직히 비대위 요구를 저런 식으로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내에서의 메커니즘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 국민들의 비판적 시선들을 당이 가로막아서 안 된다. 막을 수 없다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혁신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비주류들이 지도부를 비판하는 멘트들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패, 완패라는 현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민심, 이게 확인이 된 선거였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에 상당히 책임이 있으세요. 폭망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당이 정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겸허하게 반성하고 우리가 더 잘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의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코멘트들이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당내에서도 그렇고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론, 아직 여당은 이 쇄신책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오늘 최고위를 일단은 취소한 상황이에요. 일종의 자중질환.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앞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위원회 정도 충분하다? 안 하다? 아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뭐 질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떠나서 일단 졌잖아요. 그 차이도 17% 이상 났어요. 그리고 사실 보면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이 됐건 용산이 됐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분골쇄신해야 된다. 저는 이제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 총선은 보고 말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도 뭐 김기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멘트를 보면 뭐 그 아주 일상적인 멘트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잘못하고 잘못하지 않았는지. 또 그 멘트 중에 좀 경악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지도부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거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강서구청의 어떤 선거 패배를 별거 아닌 것처럼 깎아내리는 거죠. 야, 저 일부 최고위원의 발언이라고 전해지는 민주당은 이재명 리스크가 버틴다. 이 말은 우리도 버티자. 이렇게 아니, 사실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해하고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별거 아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이대로 가면 망하죠.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근데 그 본인들이 배가 어떻게 침몰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민의힘 당만 벼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통령실도 이제까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측면도 상당히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이념에 치우친 그러한 발언,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삼가를 해야 하고요. 계속 민생 얘기하잖아요. 추상적인 민생 얘기 하지 마라 이거예요. 구체적인 민생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런 걸 다 제쳐두고 단지 서로 어떤 진영 간의 이념 대립만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총선의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일부 최고위원이 강하게 지금 당대표 등에게 요구한 거 임명직이라도 일괄 사퇴하라. 그 정도는 지금 당 지도부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위원회로는 안 되고 그 말이신 거죠? 그건 최소한이죠. 최소한이다. 좀 더 강해야 하는데. 더 강해야 돼요. 임명직 정도가 사퇴를 하는 걸로 과연 이게 마무리될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그 정도도 안 하면 이거 뭐 변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이대로 가다가 총선 아무튼 대충 잘 치러보겠다. 이거 해는 되는 거잖아요. 대충이라는 건 없거든요. 다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한마디 보탰다고 합니다. 홍 시장입니다. 강서 보선의 역대급 참패는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당정 쇄신이 시급하다. 당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박소연 수석께서도 뭐 선거 많이 해보셨지만 윤 대통령을 대선에서 찍었던 대통령이 무려 7%포인트 앞섰던 마곡지구 강서에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윤 대통령을 7%포인트 앞서서 지지했던 그곳에서 이번에 여당이 크게 졌어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분석.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강서 질 줄 알았는데 졌네. 이게 아니라 이겼던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큰 차이로 패배했다라는 그 민심의 변화. 이걸 좀 잘 읽어내야 한다는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보수 언론까지의 사설들을 전부 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일관된 지적들을 보수 언론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그 집권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작은 강서구청장 뭐 기초단체장 하나의 선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대결로 판이 커진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민주당이 뭐 한 게 있어서 이겼습니까? 민주당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민주당 너네 좀 기다려봐. 회초리 맞을 때 좀 기다려봐. 우선 이 힘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여기부터 우선 심판을 해야, 혼을 내야 이게 더 급하겠어. 이거거든요. 민주당 너네가 잘해서 민주당을 이기게 해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이제 스타일을 좀 바꾸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대통령께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패를 한 선거 이후에 아니 공식적인 목소리 하나 나오는 당, 나오지 않는 당 처음 봤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비공식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최고위원이나 그다음에 수도권 위기론을 이야기하면 수도권의 현역 국회의원이 누군가 좀 들고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공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의원 수가 적죠. 대개 영남에 우리 최영도 의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남에 국회 현역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 안 해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천을 받아야 될 이 민감한 시점에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은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대패를 하고도 공식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와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비대위원장을 잘 하셨던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 정도 이런 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당의 분위기를 전하고 이런 어떤 누군가 역할을 할 분이 필요하다.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같이 좀 이게 당의 무게감이 있고 그럼요. 기강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분이 이제는 좀 나서줘야 된다. 당신이 비대위원장을 잘해서 안정을 시켰던 당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아쉬울 것 아닙니까? 역할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2011년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났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때 그리고 나서 박근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뭐 제가 뭐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좀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씀부터 제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대패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이미 이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번 일요일 날 저는 참석하는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 달리 바깥에서 평론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부 당사자는 정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논의를 지금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 현역 의원들이 바쁩니다. 바빠서 부족해서 일요일 날 오후에 만나서 전체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크게 갈 것인가를 논의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강서구청장 패배를 두고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 시장의 주고받는 공방이 흥미로운데 함께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 21대 총선 강서 가불병 양당 득표율 17.87%포인트. 저는 그대로 갑니다. 선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끝나고 선거 결과 거의 변함없다. 사리사욕에 눈먼 자들이 부정해 왔던 것이다. 라며 강력하게 당을 비판했습니다. 내가 맞췄지? 이러면서.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쪽지캐처럼 결과 맞힌 이 전 대표. 어떻게 자기 선거에선 3번이나 못 맞췄냐? 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디 평론가에서 우리 당의 전 대표로 돌아오길 정말 진정성 있는 충고를 하느냐 아니면 흔들려느냐 홍 시장이 한마디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 선거 빼고 다 잘 맞춘다라는 홍 시장의 이야기도 흥미롭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소식, 오늘 3가지 소식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인공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직후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명 철회라고 읽힙니다. 김행 선당 후사의 자세로 자진 사퇴 결정. 김건희 여사 친분설 주식 파킹 의혹이 컸죠. 주식 파킹 의혹이. 여성 혐오 기사 가짜뉴스 조작 논란. 청문회 파행 논란. 무엇보다 막판에 청문회장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것. 이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용산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을 했지만 김행 후보자만 왜 임명을 안 했는가 고심했을 때 사실 보도가 좀 갈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행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때 취재한 바로는 돌직구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임명 강행이 아니라 용산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전해드렸는데 역시나 용산에서도 이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여론이 좋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지만 철회 결정에는 선거 결과 영향도 있었다. 후임 임명 계획은 없다. 차관 대행 체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자진 사퇴하고 지명 철회한 게 맞는 방향이라는 얘기가 여권 일각에서 많습니다.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명을 계속 하게 됐다고 하면 용산도 이제 국정 기조를 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 앞으로도 이전과 같이 그대로 가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진 사퇴하는 것은 적절한 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김행 후보자가 이미 낙마를 했으니까 우리가 더 논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여가부 장관으로 후보 지명되면서 그때 뭐라고 했죠? 그레이트 엑시트라고 했나요? 그거 드라마틱한 엑시트 이제 그때부터 약간 비호감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가부 장관으로서 여가부가 폐지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가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특히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엑시트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만둘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이 언론이든 국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장관이랄지 청문회를 거치는 그러한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제 국정기조와 좀 다른 부분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강서구청 선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또 경우에 때는 약간의 차이로 졌다고 한다면 이걸 사퇴를 시켰을까? 그런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고 용산의 입장에서도 강서구의 어떤 선거 자체를 예방주사로 생각해야 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용산에서는 이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이전에 제가 취재한 기류는 사실상 이 자진 사퇴 쪽의 기류가 좀 더 강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명 철회, 사실상의 지명 철회가 됐는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를 좀 취재해봤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가장 마지막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이제 김행 후보자의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행 후보자의 반박도 있고 그건 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신 문제지만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것, 막판에 그 뉴스가 용산이나 정당에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좀 사실인데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의원들이 우르르 나갔지만 왜 장관 후보자가 따라 나갔을까? 이게 좀 제가 궁금해서 지성호 의원이 후보자에게 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여가부 청문위원들은 장관까지 나갈 줄 몰랐던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즉흥적으로 저런 장관의 퇴장이 이루어진 점, 그것이 굉장히 좀 페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만약 그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저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때 좀 선을 그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여전히 강행 움직임, 그게 그동안의 어떤 언론의 태도였다고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럼 완전히 불통 정부네. 그런 이미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이 사실은 힘을 얻게 된 배경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작은 선거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그 뒤에 또 석연찮은 해명이 있었어요. 후보자는 그대로 다른 데서 계속 있었느니 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느니
그걸 또 거들어주는 당도 더 얄밉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써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성가족부에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이 저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청소년 예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부글부글합니다. 어느 우파 정부가 이렇게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입서여 가지고 숨통을 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대통령실의 무감각이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김영 후보자가 자기가 만든 언론에서 보인 소위 옐로우 저널리즘 같은 것도 반여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후보가 되냐. 그럼 그 부분이 어떻게 옵니까? 그것을 인선에 했던 한동훈 장관한테 부담이 또 와요. 저런 후보 검증 없이 올리냐? 또 저런 문제가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강행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되새겨 봐야 될 대목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은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가롭게 공연 보러 다닐 처지입니까?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죠.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는 거 아닌가. 분위기 파악 얘기까지 좀 나왔는데 이 한동훈 장관의 인사검증 책임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까지 좀 파면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미국식을 바꿔줘야죠. 미국이 이제 FBI가 다 인사검증을 합니다. 저희는 이런 오늘 김영 후보자 이제 자진 사퇴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무한 반복될 겁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대개 한 3대1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 장관 후보자 3명 나오면은 그중 1명 반드시 낙마되고도 낙마 안 시키면은 그 야당이 무능한 것처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이 책임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스템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총체적으로 검증 책임을 왜냐하면 그게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무부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뭐 민간인 사찰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엄청 축소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만일 정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한테 책임을 물 정도가 된다면은 FBI가 하듯이 사찰하고 미 의회는 그런 불법이라든가 저런 여러 의혹들을 미리 다 클리어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그런 후보만 청문회에 올라옵니다. 그때 청문회, 미국 청문회 가보시면은 가족을 같이 데려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책을 묻습니다. 당신 말이야 다이나믹 엑시트라고 드라마틱 엑시트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정말 여가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청소년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또 터무니없이 또 무슨 지난번에 잼버리까지 맡아가지고 또 그런 엉뚱한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정책으로 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여성가족부가 우리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를 인사검증 체제를 정리해서 바꿔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았으니 뭐 누가 되든 앞으로 계속 되풀이될 일입니다. 이건. 그런가 하면 한 장관이 이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또 이렇게 사면을 되는 거 보고 참 제가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됩니까? 비리 경제인들만큼은 우리가 안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확립해 왔습니다. 이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제가 거기서 특별히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장관님 사면심사위원장이시잖아요.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저 일정 부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 장관의 사면과 관련된 흥미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검찰 자녀 채용 비리 의혹 수사. 최근 선관위가 여러
그간에 이제 감춰져 있던 문제점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 채용 비리죠.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 경력 채용 당시 셀프 최종 결제했다는 의혹,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선관위 인사 담당 직원의 딸을 추천해 준 것. 결국 이 두 분의 따님은 채용이 됐죠. 주거지, 사무실, 전남, 충북 선관위 등 10여 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잊지 말자 채용 비리 의혹. 검찰은 안 잊고 있었어요. 뭐 선관위 불법 선거에 노출될 수 있다. 외부 세력 해킹 때문에, 그리고 사전 등록 명부가 바뀔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 때문에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자녀 채용 비리도 있었죠, 참. 근데 선관위가요, 이전에 이제 불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헌법에서 독립성을 보장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이랄지 국회랄지 감사원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걸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고도하게 좀 이용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보면 양심이 없어요. 어떻게 선관위 최고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딸을 채용하고 자녀 채용하는 데서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더군다나 자기가 결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사실 선관위 내에서도 다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까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일단은 내 자녀부터 뭐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니까 채용부터 하자. 그래서 뭐 채용하는데 뭐 면접을 봐야 하는데 면접에다 평가 점수를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공란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공란화됐을까요? 자기 자녀가 1위였다면 공란화됐겠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전달을 한 거죠. 이거 누구 자녀인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또 누구죠? 송범수 전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는 2명을 뽑는데 면접에서 만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자녀에게. 그럼 이미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다 행사했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게나마 선관위에 이러한 것들이 수사가 들어가고 하면서 어떤 경종을 울리고 선관위 자체도 사실은 정당이나 여당, 야당 못지않게 발 밑에서부터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일단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의 채용이라는 것이 일종의 공무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직권남용은 이제 자기의 직권을 남용해서 밑에 직원한테 이제 합격시키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채용 자체는 공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속임수를 써가지고 채용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사자들의 지난 5월 발언 준비되어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심사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빠 찬스 아닙니까? 아빠 찬스를 졌다 하면은 제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무당 책임을 져야죠.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법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그게 상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제 선관위도 감사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선은 뭐 저희들도 부끄러운 게 어쨌든 이게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조혜주 선관위원,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나 어떤 힘있는 선관위를 인권 위에 부분부터 좌지우지하는 그런 흐름이 밑에까지도 저런 기강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중앙선관위에 지금 이제 대법관이 와서 위원장하고 거의 뭐 내몰라라 하는 방식도 좀 제고돼야 될 것 같고. 바뀌어야 되고. 예. 그리고 실제로 선관위가 독립된 기구인 건 맞지만 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갈라파고스가 돼서 자기 아들, 딸 이렇게 해놓고도 뻔뻔하게 균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뭐 정말 과거 시대 재벌들이나 하던 행태고, 지금 재벌의 자녀도 자기 회사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시점인데 공적 기관이 저런 태도를 아직도 보인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국정원이 다 뚫힌다는 데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통으로 선관위가 한번 다시 전체적인 재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죄송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국가보훈부가 우리 육군 장병에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동적인 문구를 써준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만났습니다. 보훈부가 찾아 나섰는데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가 이분을 찾아서 보훈부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연결다리가 김진애 돌직구쇼가 됐고요. 국가보훈부 박미식 장관이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꼭 찾아서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만났다고 합니다. 감동 알바생을 보훈부가 만났습니다. 예, 김진애 돌직구쇼가 찾았고 보훈부가 만났습니다. 박미식 본부 장관이 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하지호 씨,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제가 직접 모닝콜로 인터뷰를 했었죠. 태블릿 PC를 선물했다고 해요, 박미식 장관이. 그러자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겠다라고도 밝혔어요. 그리고 보훈부는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저 하지호 씨가 손으로 썼던 그 글씨체를 하지호 폰트로 만들어서 음료에 붙여서 전방 부대에 커피차를 또 위문 선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줘야죠. 지난 9일 저희가 이 하지호 씨를 국가보훈부보다 먼저 찾아서 인터뷰할 당시에 하지호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그런 작은 행동을 한다면 군인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으실까.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군인분들은 좀 고맙고 감사함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그냥 누군가한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조금 감사함을 많이 표현하고 해서 낭만이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도 이 선하게 하시고 박수현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뭐 민생이나 또 사회 양극화, 사회 갈등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자꾸 눈살 찌푸려지고 절망만 생기려는 와중에 저희 정치인들이 또 어른들이 그런 희망을 국민들에게 만들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학생이 어린 학생이 저렇게 새로운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어떤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게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네. 모처럼 TV를 볼 때 웃음 짓게 하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돌직구쇼가 저를 찾아낸 것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민식 장관은 거기에 숟가락을 조용히 얹네요. 하여튼 정말 훌륭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감동입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예, 정말 참 언론이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역할 하나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돌직구쇼에서 이렇게 사례를 발견해주면서 얼마나 세상이 훈훈해졌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쟁과 이런 것으로 눈살 찌푸리다가 좋은 걸 했고 저는 이제 하지호 씨 글씨 자체도 이뻐서 하지호 채 그래서 저걸 글자도 보면서 적었습니다. 정말 우리 언론 또 정부 또 박민식 장관이 재빨리 숟가락을 얹는 그 김인성도 대단한 거고 그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와서 김진애 더 라방으로 시원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애 더 라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주 의원과 김광삼 변호사님과 함께 김진애 더 라방 시원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돌직구쇼 구독 신청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